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도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내년 초에 방송을 다 접고 사라지면 네. 제가 이제 가상화폐로 투자 돈을 많이 알면 벌어서 되겠습니까? 강남에 건물을 샀구나라고 추측하시면 될 정도로 투자를 해놨는데 아, 아무래도 사기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새 좀 마음이 딴 데 가야 다른 계신 것 데가 같아요. 있죠. 그래서 예. 방송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상화폐 전혀 관심 없고요. 별 투자도 안 했는데 물론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당정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규제를 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화폐 이제 광풍에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제 화폐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여당은 제도권 편입을 이제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당정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고 통일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거래액이 9조예요. 그리고 가입자가 390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요, 100개가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손해도 보고 있고 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략 20%의 과세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것에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나 여러 가지 다른 손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어느 정도 제도화된 틀 안에 가둬놔야 된다. 안 그러면요, 지금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아침 되면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라면 먹고 이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정말 안 좋은 나라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다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가상화폐의 늪이라는 데서 제도화시켜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상 자산,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걸 화폐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산, 이거 화폐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다른 형태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구매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고, 가상 자산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또 여기에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세금이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소득이 있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네. 반드시 물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도권에 집어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장 소장 말처럼 이 부분을 당정이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부처도요, 연관된 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도 연관돼, 금융위, 그리고 과기부까지 연관이 돼 있어요. 어느 부처에서 그럼 담당해서 일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물론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열심히 나서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가상화폐가 현실이고 이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제도권에 들어와서 잘 관리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중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환치기 하듯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네. 사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가상화폐를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그걸로 구매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외국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거 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권에서의 관리, 이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당정이 이런 부분 좀 빨리 잘 아이디어를 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가 하루 만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번복을 했는데, 이거 왜 혼선이 빚어지는 걸까요? 선거 때문에 그래요. 선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거 분명히 높아질 텐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 분들이 과연 이 정부를 지지할까요? 이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자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권 내의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은요, 정말 안 좋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집권할 능력이, 국가 운영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라는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문제와 정말 처음 집을 사는 분들, 청년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사기에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종부세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에 얘기하고 싶어요. 종부세 문제 이거 조정하지 않으면요 내년 선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략 종부세를 지금 납부하는 곳이 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부부라고 하면은 대략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표라면은요 선거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념을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적당히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여당은 첫째는 일단 대출은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아요. 예컨대 네.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뭐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 소장 지적했듯이 이제 종부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세제 개편도 처음에는 사실은 세제 문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기존의 정책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선거도 물론 당연히 고려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일단 이럴 수는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정말 기본적인 자산이 없고 집만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의 세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면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그 온라인 투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그 민주당의 당권 경쟁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대의원은요 지금 세 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후보도 상당한 수준으로 거의 박빙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당원에서 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송영길 의원이 여태까지 당대표를 3번이나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권리당원들한테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대요. 그리고 다 세 분 다 친문의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우리 사람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의견이 동의한데요. 장 소장 별로 이렇게 동의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어쨌든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고 대선에서 좀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앉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전국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대표보다는 이제 대선 후보가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잘 관리하고 정권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찾을 거다. 논란이 되거나 또는 뭐 친문 비문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의원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택의 일부분이 작용했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그 민주당 그 선거 과정이 이제 흥행에는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집안 잔치에 네.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선거처럼 여야가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내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논쟁과 공약밖에 없지 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공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하고 집안잔치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그걸 너무 또 이번에 보면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 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을 이끌 만한 분도 나온 것이 아니고 세 분 다 물론 중진으로서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졌다. 어제도 보니까 밤에 네. TV 토론 하시던데 저도 한 1분 보다가 재미없다고 돌렸어요. 그만큼 관심과 이목의 집중을 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당내 선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당원이라든지 민주당이나 지지 의사가 있는 분들이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본인들 출마 선언이든 아니면 뭐 기자회견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도 결국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접촉하거나 대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흥행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뭐 장수장 잘 아시겠지만 당대표 선거하면 뭐 이게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인원 동원 막 하거든요. 박수 치고 북 치고 막 이러면 흥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전부 다 이제 줌이나 온라인이나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흥행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런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당내 선거라고 하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흥행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 한계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저희가 치러보면은요, 전당대회 장에 가서 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불러서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옷을 확 벗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액션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게 온라인 선거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예언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 누가 될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들하고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는 큰 표 차이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해서 맞았지만 이번에는 좀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송영길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고 표차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 분 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송영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 네. 일요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부를 향해 일침을 날렸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 1년 당이 이 분란, 내부 갈등 없이 잘 운영돼 왔다고 자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년간의 원내대표 활동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점수는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하는 과정에서 좀 손발이 좀 잘 맞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계시다는. 예, 마치시고 나서 이제 저를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주호영 이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점수를 직접 매겨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이제 행보까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80점 정도 전 드리고 싶어요. 80점이요? 네,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당이요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험 상황 중에서 저 정도 큰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이런 당을 이끌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80점 정도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좀 깎았냐면 아까 뭐 우리 TV에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좀 김종인 위원장과는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네, 엇박자도 있었고 저는 최근에도 말실수 좀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총장 일주일에 1,000만 원이나 대선 후보 나가려면 드는데 혼자 밖에서 못해요. 우리 당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를 단순히 일주일에 1,000만 원이라고 폄하시켰거든요. 저런 인식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다음 주에 나는 당대표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실 것 같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두 분 사이에 정말 재미있는 당대표 선거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 네. 간의 2파전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셨고요. 네. 점수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 65점?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은 아무 그 분란 없이 잘 마쳤다고 하지만 아까 장 소장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는 손발이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 승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플러스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없었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저는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저는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어떤 색깔을 바꾸고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참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과거 청산하고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했다고 하면 더 많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다면 그게 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본인이 대표가 되시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지지할까?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바뀐 이 민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 다선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본인이 갖고 또 본인이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당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권 경쟁 유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내에 당권 주자는 물론이고 원외 원로들까지도 이 원내대표 경선에 힘을 쏟는 모습이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4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나왔고요. 김기현 의원 나왔고 김태형 의원 나왔고 유희동 의원 나왔습니다. 양강이에요 지금. 권성동, 김기현 후보가 양측을 다 취재를 해보니까 대략 본인들이 한 40표씩은 확보했대요. 그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른정당과 유승민 의원 개 의원들이 지지를 해서 한 13표 내외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고 그리고 김태형 의원 같은 경우는 한 4-5표 정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원내대표 나가는 분들이 내가 확보한 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의석수의 2배 이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본인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01표 정도로 다 제대로 본인들이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결선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안 끝날 것 같고요. 결선 가서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권성동을 선택하느냐 김기현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저도 거의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권성동 이 두 분의 박빙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막판에 가서 다시 선거를 이제 두 분만 놔두고 두 분만 놓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유희동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예전 바른정당계하고 유승민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두 분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이제 탄핵 때 그것도 했잖아요. 토추요. 예, 본인이 이제 검사 역할을 했잖아요.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하면 유희동 의원을 지지하는 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일정 부분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몇 가지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들만의 리그다. 뭐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아까 있을까요? 이제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처럼 이거는 그냥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월 초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때 원내대표 당대표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죠. 원내대표 선거만 가지고는 컨벤션 효과는 없습니다. 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일단 원내대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본인들이 뽑기 때문에 사실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고 개파가 또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 관심을 얻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뭐 관련 질문인데요. 두 번째 예언의 시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모레 결정이 되는데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유희동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권성동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결정적인 변수가 영남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선을 앞둔 당이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영남 출신으로 되면 이게 과연 대선에 긍정적일까? 유리할까? 그런 생각을 의원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이 영남 출신이잖아요. 울산.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계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었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것도 장수영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영남 후보가 두 분 다 대표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그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서 두 분 다 영남계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영남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최진봉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저 계속해서 제 말에 동의를 표해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옥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네. 뉴스엔 씨는 두 분이 거의 뭐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같은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로 좀 잘 되신 거예요. 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정부 여당이 각종 정책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여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